드로잉 수업 2기 맡게 된 최형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참여하신 거 보면은 그림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짜봤는데 어차피 2주 동안 무료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동안 뭐랄까요, 모든 거를 다 가르쳐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첫 번째 개념을 잘 세우고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림은 이제 눈으로 대상을 보고 이제 손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니까 그 드리블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슬램덩크 만화를 보면은 구석에서 드리블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숙련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뭐 여러분께서 갑자기 그림이 팍 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림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입시를 이제 하고 디자인과를 나오고 이제 제 거를 이제 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그냥 구석에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드로잉 수업에 대해서 오늘 그런 메인 주제를 드로잉으로 잡고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가 누군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디자인과를 나오고 신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하고 있고, 이제 제 스스로 작게 그 신발을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나온 게 있으면은 좀 더 그럴싸할 텐데, 이제 시작 단계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여기까지 온 드로잉 수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대학교 때는 이제 입시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입시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고, 대학교 때 이제 말에는 이제 너무 과제가 많고 바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미 드로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좀 거창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TV를 하나 샀는데 할부금을 갚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제 주위 아는 사람들의 그 사회인들에 대한 취미 드로잉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의 분들이 선생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진행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원리 위주로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하는 거, 암기식으로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암기식으로 배우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옛날에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중학교 때 너무 못해가지고 막 창피하지만 20점 받고 막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과외를 해주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의 그 수업 방식은,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시대에 있던 수학이랑 이걸 왜 이 공식을 만들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게 성적이 굉장히 잘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는 많이 틀려야 한 개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 때 또 수학을 나가지고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투시라는 거 왜 하는지, 아니면은 뭐 선긋기 왜 하는지, 그리고 선이라는 게 뭔지, 뭐 하나,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입시생들을 가르치면은 취미 하시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쭈뼛쭈뼛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굉장히 속에는 열정이 대단하시니까 거기 찾아왔겠죠. 근데 입시 미술 학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분들은 돈은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에요. 또 아무래도
입시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자기 학원의 이제 그 네임밸류도 올라가니까 저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면은 취미분들은 약간 뒷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솔직히 고등학생 이런 애들은 그냥 매일매일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배우게 되는데 취미분들은 와서 저 수채화 배우고 싶어요 하면 수채화를 가지고 꺼내줘요. 이거 사오라고 하면 사오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거 그리세요 하고 3시간 뒤에 와서 이렇게 하세요 또 와서 1시간 뒤에 이렇게 가는 형식이 많아서 거의 다 제 기억에 한 거의 90%는 일주일 만에 다 그만두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런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갈증이 있으셨을 테니까 아마 그런 갈증이 있으시다면은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은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진짜 입시 진짜 다 미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란 게 없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림에서는 사실 그림은 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갈증을 잘 해소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재밌는 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시대죠. 제가 학생 때는 타블렛 운영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입시할 때는 그리고 페인터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갤럭시 노트 같은 거 뭐 광고인가 이거 아무튼 그런 것도 보면 와콤을 달아서 다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 타블렛 P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그런 거 공유를 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뭔가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거의 10년쯤 된 얘기인데요. 한창 이런 페인터 같은 게 인기가 있어졌을 때 어떤 이제 홍대 미대생이 한번 그거 본 적 기억하실 거예요. 원빈, 송혜교 이런 그거를 정말 사진같이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났고 역시 너무 잘 그리는구나. 그리고 그게 또 신문에까지 났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서는 뭐였냐면은 그 사람이 흑백으로 사진을 프린트해서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스케치 효과를 내고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포토샵 효과를 내고 프린트해서 그게 연필로 살짝 입혀서 그 다음에 다시 스캔해서 자기가 그렸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갓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이슈였죠. 이게 뭐냐 이게 형태가 사람이 몇십 년 그린 사람도 이렇게 정확히 잡기 힘든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이제 도망갔죠. 이렇게 그런 일들이 공존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는 타블렛을 운영하시고 그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더 형태 잡는 데 있어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업 예술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드로잉 그냥 순수하게 접근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업적인 것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그림들을 보면은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작년만 해도 그 타블렛으로 연예인 그리는 거를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진같이 만든 뒤에 자기 사인을 넣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뭔가 그 과정을 보면은 인물화 세워졌어요. 왜냐면은 밑에 깔고 위에 따면 되거든요. 따면 되니까 이제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적인 게 많이 들어가면은 왜 고생해서 형태를 보고 그리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림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집중력을 높이고 좀 더 재밌는 것들이 된다는 거를 아마 이제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에 있어서 뭔가 혼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뭐를 그리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디지털 그림이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굉장하죠. 제가 거의 10년 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컨트롤 G 하면은 쫙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거기에 완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채화 같은 경우는 한 번 터치하기, 불투명 수채화 같은 경우는 한 번 터치하면 이거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수채화 효과를 다 낼 수 있죠. UI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냥 하고 컨트롤 G 하면 컨트롤 GGG 하면은 전부 사라지니까 이게 거의 혁명이었죠. 그거에 좀 꺾어가지고 타블렛 다들 사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근데 아날로그랑 이제 디지털의 감성은 좀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갈등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섞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스케치는 손으로 하고 스캔을 한 다음에 컬러링을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꼭 저희가 막 예술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을 그려가지고 뭐 어디 전시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감성과 기분을 이제 종이에 옮길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중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제 사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컨셉을 잡고 인생에서도 뭐 인생 컨셉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거기 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나아가시면은 그림이 전부 다 스토리 라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리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인물화를 그린다고 보면은 그 인물의 대상,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 그 대상을 옮겨 그리면서 그 감성을 넣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왜 그리는지를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길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되면은 개인의 철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냥 꽃 하나에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될 수 있겠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림뿐만 아니라 어디도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이런 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의 컨셉 자체는 이제 그런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성을 표현하게끔 막 이렇게 주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그려라 외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이 정말 재미없어지거든요. 이거 그냥 노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수업의 이 컨셉 같은 경우는 좀 더 원리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아마 초보분들한테 혹은 이제 골방에서 이제 열심히 날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그리는 그림들이 제 홈페이지, 제 그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것도 일종의 습작이에요. 습작이 뭐냐면은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이라는 거는 그 하나 자체가 작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습작들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스토리라인과 그런 뭐 전시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양지에다가 뭐 애기 그림 그려놓고 옆에 막 이렇게 막 글로 적어놨죠. 설명하고 해부학적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빈치의 습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습작들이 뭔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뭐 작품으로서 그거를 그리지는 않죠. 한마디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을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실 텐데,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 온라인도 수업을 했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계시면 제가 씩 지나가면은 다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가 봐요. 근데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습작이라 생각하시고 연습이라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냥 막 그려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숙련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냥 막 그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습작이라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제가 이 수업을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과제를 내준다. 만약에 기회가 돼서 더 다른 커리큘럼을 듣게 되신다면은 뭐 어떤 주제를 그렸을 때 이걸 작품으로 그려야지.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오히려 자기를 틀 안에 가두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제가 꼭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습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습작이라는 게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습작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제가 이제 그린 습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약간 이상한 라인으로 그런 그림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은 거의 5분 안에 다 끝나는 그림들인데 뭔가 이제 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뭔가 그런 그림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 그린 그림들은 왠지 좀 너무 좀 정형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어차피 좀 약간 입시를 좀 지나온 사람이라 그런 게 좀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습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냥 스터디라고 해요.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 그냥 단어 외우실 때 보면 그냥 공책에다가 적고 여러 번 적고 말로도 말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동을 하잖아요. 행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그냥 단순히 스터디 이렇게 막 단어를 외우지는 않죠. 요즘에는 그런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 스터디라는 습작이라는 게 스터디라는 개념을 딱 갖고 계시면은 아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더 아시게 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제가 수업을 하는 드로잉 수업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미학은 잘 모르지만 형태를 깨부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색감, 거리감을 깨부수는 라인을 없애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전에 제 수업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냐면요. 제가 하는 수업의 가장 큰 컨셉은 큰 틀이 되는 거는 3D를 2D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무대가, 그러니까 이 공간이 3D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3차원으로 이루어진 거를 2차원적인 종이에 옮기는 행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이라는 거는. 어떤 한 대상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3차원적인 거를 2D로 옮기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투시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거리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림엔 투시가 있다, 거리감이 있다, 투시가 있기 때문에 뭐 소실점 이렇게 해서 그려라, 혹은 뭐 거리감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거는 좀 흐리게 그려라, 이런 암기식을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투시 이거 왜 해야 돼? 정육면체는 분명히 다 평행한데 이게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거리감 꼭 굳이 뒤에 있는 거를 흐리게 그려야 될까? 내가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아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패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없애는 게 3D에서 2D로 옮긴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투시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음에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투시를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투시를 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근감 같은 경우도 깨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양념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나는 피카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혹은 뭐 에곤 실레 같은 라인 드로잉을 그리고 싶다. 근데 잘 보시면은 에곤 실레 같은 라인을 그리려면은 그 사람이 해부학적 지식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해부학적인 지식을 살리는 라인을 쓰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드로잉에 있어서 뭔가 정말 매력적인 라인을 쓴다든지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 예를 들면은 보통 제가 정말 멋있는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그림을 보게 됐을 때 그 결과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상업 예술을 봤을 때 만화를 예를 들면은 자, 만화의 그 구도를 잡고 그런 컷신을 이렇게 넣었을 때 자, 폰티 같이 드로잉을 하게 되죠. 얼굴 십자가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도를 찾고 이렇게 그 디테일한 인체 구조를 넣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항상 완성된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봤어요. 제 친구를 봤는데 겉모습이잖아요. 뭐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겉모습인데 사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안에 어떤 뼈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근육을 가지고 있는구나. 이거를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그 안에 깔린 거를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굉장히 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3D에서 2D로 간다는 거를 제 수업 듣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건 커리큘럼 안에서 또 설명을 드리니까. 자,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스포츠에서 ball don't li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파울을 얻어서 프리드로를 쏘면은 농구에서 오심으로 인한 그런 거는 골이 안 들어간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드로잉에서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일단 제가 3D에서 2D로 옮기는 과정 그리고 또 대상을 연구해서 이제 옮겨 그리는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숙련도를 위한 공부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그려야지, 칼을 그려야지. 그럼 질감 표현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지만 좀 더 감성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학원을 다닐 때 그때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꽤 가야 되는 거를 같이 맨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왠지 모르지만 밝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비밀로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포스터 컬러로 하는 디자인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컬러를 넣는 디자인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저보고 야, 너 지금 요즘 연애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언제 봤지? 이러면서 헷갈려하고 있어. 막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막 떠보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뭐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뭐 놀림당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제 왜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그림을 한번 붙여보래요. 여기 붙여봤더니 그때 그림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대주제, 소주제가 있고 막 이렇게 그림을 포스터컬러 칠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그림들이었는데 분명히 푸른색 계통이 많은 대주제와 소주제를 그리고 있었어요. 푸른 계통인데 딱 걸었더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림이 붉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도 모르게 붉은색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색채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인데 그림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의 감성이나 감정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대학교 때도 수업을 들으면 색채 교수님 자기 말로는 자기가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색채는 특히나 그런 예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그림을 그리면 즐거울 때 즐거운 그림을 그리거나 즐거울 때 슬픈 그림을 그리거나 잘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감정 상태가 녹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드로잉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저도 한때 옛날에 뭐 싸이월드 이런 거 하면은 다이어리에 막 비가 적잖아요. 그거 보면은 뭔가 감성적인 자기의 감정들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발달하고 뭐 이런 예술이 발달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서 제가 이제 뭐
대상을 그릴 수 있는 거를 알려드려서 잘 캐치를 하셔서 자기만의 어떤 그림을 그리신다면은 우울하다고 해서 우울한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 때 그림을 그린 거, 기쁠 때 그림을 그린 거를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10년 뒤에 그때 그림을 자기가 낙서라도 보게 되면 그때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드로잉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그림에 있어서 특징이 그림은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상업적 예술이 노출돼 있고 뭔가 그림 자체를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시대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좀 벽이 높아져 보여요. 사실 제가 좋은 그림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데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일단 깨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뭐 창의적인 방법을 10번 커리큘럼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알고 들으시면은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좋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과연 좋은 그림이 뭘까를 생각이 들겠죠. 잘 그린 그림. 뭐 그림 답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좋은 그림이 과연 뭐냐? 뭐 어떻게 그린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토리 라인이 있는 그림은 좋은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린다든지 뭐 시대상 이렇게 드로잉하는 뭐 에곤 실레 같은 사람 보면 그 자기가 인생에 살았던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그림에 묻어나 있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사실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그림이 뭐였냐면요. 제가 아버지가 이제 책을 보여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손재주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냥 일반 책이에요. 일반 책인데 페이지를 넘기니까 오른쪽 구석탱이에 이제 그 어머니가 저를 제 갓난아기 때 엎으시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스케치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그 상황 설명을 이제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내가 이제 나를 놓으시고 책을 읽고 있으시는데 저기 옆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 하시면서 나를 안고 이렇게 하시면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가 저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 라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더 먹고 한 50대가 되고 제 아기가 생기고 나중에 손자가 생겼을 때도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가겠죠. 그때의 기억으로.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희노애락이 다 있을 거예요. 있어서 뭐 오늘은 기뻤고 오늘은 친구 때문에 빡쳤고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내가 차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남겼을 때 하나의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동굴에다가 이제 사냥한 거 이게 막 벽화를 그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뭔가 언어 이상의 저는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매력적인 게 내가 그 그림을 봤을 때 내가 그려서 다른 사람도 그림을 봤을 때 또 다른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그림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대상을 보고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잘 그리는 거 그러니까 뭐 잘 그린다는 기준이 원래는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한 잘 그린다는 거는 똑같이 그린다는 거 그죠? 그런 거에 이렇게 자기의 그 틀을 만들지 않으시고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기 위한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잉이라는 거는 가장 시각적인 예술의 가장 기초에 있어요. 이 드로잉에서 시작해서 패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자동차 디자인, 제품 디자인,
유화, 수채화, 소묘, 건축, 그죠? 이게 다 모든 인테리어, 심지어 푸드까지, 그러니까 다 이제 펼쳐나가는 기초 예술이거든요.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캐치해서 스케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숙련이 안 되면 그리다 보면은 제가 그리고 있는 이게 자기 아이디어를 덮어버리죠. 그럼 내가 뭐 생각했었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좋은 그림, 그러니까 드로잉이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드로잉이라는 게 가장 탑에 있는 거니까 모든 예술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 잘 그리고 뭐를 떠나서 저희 강아지예요. 지금 16살 됐거든요. 이름이 지호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사실 집이 좀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얘를 그리게 됐냐면은 제가 얘를 정말 진짜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는데 집에 오면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뭐 어머니 일어나시고 아버지 일어나시고 누나도 뭐 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얘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얘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깜깜한 집에서 막 서러운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럼 얘가 되게 귀여운 게 기특한 게 다 듣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뭔가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얘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집중을 발휘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감성이 들어가게 되고 얘가 언젠가 얘가 죽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그때의 기억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그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를 봤을 때도 귀엽다 아니면은 뭐 빛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커넥션이 되고 제가 이 스토리를 제 거 보는 사람들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로잉 스터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커리큘럼을 이어갈 텐데 드로잉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열흘 동안인데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차근차근 제가 그 열흘 동안 퀄리티는 어느 학원이나 어떤 개인 과외보다 잘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되 오늘 말씀드린 그런 드로잉에 대한 개념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숙지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끝까지 들으셨던 분들 중에 잘하셨던 분은 이렇게 인물화 같은 거, 이제 근육 같은 거 공부하셔가지고 이분들도 제가 보통 이제 취미반 회사원들 하셨을 때는 보통 4개월 정도 잡아요. 셌을 때 4개월 뒤에 처음 그리신 분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다시 잘 보시고 이것도 잘 그리신 분들은 이것도 전부 다 초보분들이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그리신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드로잉 했을 때 굉장히 잘 그렸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뭐 이번 커리큘럼 뒤까지 뭐 이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10번째 수업까지 그 마지막에 꽃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과정까지를 하셔서 꽃 하나는 잘 그릴 수 있게 2주 했는데 이거만큼 하면 천재. 제가 먹을 게 없어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수업 때문에 잘 안 하시잖아요. 없는 걸로 그러면은 하게 될 거고요. 예, 제가 그리는 도구는 그냥 연필이랑 4B 연필, 3B 연필,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스케치북이면 돼요. 그거면 되는데 이제 단지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게 크로키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께는 둘 다 똑같은데 스케치북이 하나는 얇은 종이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게 있고 하나는
좀 두꺼운 종이, 약간 누런 종이가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좀 더 누런 그런 두꺼운, 그러니까 120g 이상, 뭐 150g 이렇게 그람 수가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종이의 두께에 관한 건데, 크로키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얇아요. 근데 얇고 이제 라인 위주로 그리는데 두꺼우면은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나오는 거고, 좀 두께 같은 경우는 뭐 90g짜리 같은 경우는 드로잉, 연필 드로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대신에 물감을 칠하면은 종이가 막 쪼그라져요. 젖어가지고. 근데 150g 이상, 200g 이상, 진짜 수채화를 위한 거는 300g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컬러를 칠해도 종이가 우러나오지 않죠. 그대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종이의 질감이란 것도 그림 그리는 데서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스케치북과 연필이면은 드로잉에 있어서는 준비할 건 더 이상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제가 선생님 정말 짜증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시생들은 딱 가게 되면은 한 2절지에다가 연필 2자루를 다 쓸 때까지 이렇게 선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이 자체가 까맣게 되거든요. 그럼 손을 대면은 손이 비쳐요. 그 정도까지 하는데 취미들에서 그렇게 시키면은 분명히 다음부터 안 되실 거고, 좀 더 저도 약간 좀 게을러서 좀 재밌게 선 연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수업에 알려드릴 테니까, 왜 전화 받으실 때 보면은 막 9시 만나면 9시면 해서 네모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